스키피오와 한니발이 만났을 때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묻죠. 역사상 최고의 명장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은 알렉산더고요. 피로스, 다음을 자기로 지칭을 했습니다. 만약 한니발이 스키피오를 이겼다면 한니발이 제일 위로 올라갔을 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카이사르, 한니발, 누가 더 위대한 장군일까요? 둘은 직접 전투를 벌인 적이 없습니다. 전투를 벌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카르타고 사람인 한니발과 로마 사람인 카이사르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패만으로 비교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반도로 뛰어들어서 로마 전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로 뛰어들어서 지배하려 하죠.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믿고 신뢰할 만한 부하장수가 없었다는 것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카이사르는 이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라비에누스라는 부하장수가 있었거든요. 한니발은 본인이 없을 경우에 이긴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카이사르는 부장들을 보내서 승리를 이끌어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이들은 국적도 달랐지만 적도 달랐습니다. 한니발이 상대해야 됐었던 적은 로마였고 카이사르가 상대해야 됐던 적은 갈리아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기를 시작할 때 갈리아인들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게르만과 갈리아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한니발은 글을 남기지 않아서 그러한 분석을 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니발도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상대방 장수에 대한 분석은 치밀하게 했었던 듯 해요. 하지만 로마 연합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이사르가 본 갈리아는 카이사르가 생각했던 모습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한니발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니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6년 차까지 단 한 번의 패배다운 패배는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없었을 때 진영이 털린 적은 있죠. 심지어 두 장수가 이끄는 군대는 후퇴를 경험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7년차 후퇴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 한니발이 좀 더 뛰어난 장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적을 잘못 만났습니다. 로마 연합은 생각보다 너무 단단한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은 자신이 태어난 카르타고의 경험을 가지고 로마 연합의 결속력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카이사르는 결속력이 탁월한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갈리아의 현실을 인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니발의 전략은 만약 그리스인과 페니키아인들이었다면 먹혀들었을 전략입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합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둘 무너지다 보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리고 제국 내에 있었던 식민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 개념에 대입했을 때는 물음표들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식민지라 하면 차별을 심하게 받고 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연합의 시민들, 라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굳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라틴 시민권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군역까지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포에니 전쟁 동안에는 세금 아닌 세금까지도 짊어져야 됐었습니다. 로마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재정이 바닥나자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재산 정도에 따라 이 국채를 무조건 매입해야 됐죠. 상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입장에선 다행히도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되면서 국채는 보상이 되게 되죠. 이러고 나자 라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버립니다. 로마 시민이 됐을 때 반드시 군역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동맹국가의 시민으로 남는 것보다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로마도 시민권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동맹국들에서 로마 시민권 제공을 제한해달라고 패권국가인 로마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동맹국가 자체 내의 시민수가 줄어드는 사태를 겪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결국 동맹시 전쟁이 터지게 되죠. 로마는 동맹시 전쟁 이후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모든 동맹국가의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버리죠. 이러한
또한 로마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기 초반에 썼듯이 단합하기 힘든 갈리아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도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기의 왕을 따먹으면 경기가 끝나는 룰이 아닌 부족 하나하나, 아니 부족 내에 있는 세부 단위까지도 정복을 해야만 갈리아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의 조화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갈리아는 중앙 집권이 없고 강력한 지방 분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로마는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이 조화를 이루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니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국이 가장 잘 흉내를 내고 있죠. 조선시대는 좀 특이하죠.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시스템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외침이 있을 때마다 활약한 것은 의병들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란이 끝난 다음 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충에 대해서 왕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을 이야기했던 것도 조선시대 생각을 조금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갈리아로 돌아와 보면 카이사르가 상대하고 있던 갈리아는 뭉치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적이 생기는 순간 뭉치는 힘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갈리아 전쟁 6년차 로마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벨가의 지방에 있었던 부족들이 뭉쳐서 봉기를 하죠. 그 중심에는 암비오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쟁 6년차는 카이사르와 암비오릭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었습니다. 결국 암비오릭스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비오릭스가 주변 세력들을 모아서 단합된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카이사르는 멋진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겁니다. 갈리아 전쟁 7년차 갈리아 중부가 무대가 됩니다. 갈리아 중부 민족을 한데 묶은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암비오릭스처럼요. 6년차 후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카이사르는 10개 군단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벨가이 지방 가장 남쪽에 있고 지속적으로 로마 군대를 괴롭혔던 트레비리족 지역에 2개 군단을 배치합니다. 갈리아 중부와 벨가이 지방 사이에 위치한 링고네스족 영지에도 2개 군단을 배치하고요. 세노네스족 영지에 6개 군단을 배치합니다. 세노네스족은 기원전 2세기에 이탈리아 북부로 넘어와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했던 강력한 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로마의 장군들이 밀어내는 바람에 다시 원래의 위치였던 갈리아 중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부족입니다. 이 부족도 카이사르가 심어놓은 부족장을 계속해서 몰아내거나 죽이는 방법으로 저항을 하죠.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카르누테스족도 세노네스족만큼이나 로마에 저항을 합니다. 부족장을 카이사르가 마음대로 꽂아놓곤 했기 때문이죠. 내정 간섭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이 지역에 6개 군단을 배치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카이사르는 겨울 기간 1.5개 군단을 잃는 참극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겨울 기간 내내 갈리아 지방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속주로 가지 못한 거죠. 속주에서의 임무도 중요했겠지만 이탈리아 북부 속주로 가는 것은 로마 정치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사이 로마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루비콘강 앞에선 카이사르를 이야기할 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클로디우스와 밀로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극우,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세력 간의 유혈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는 차기 집정관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궁여지책으로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으로 선출을 합니다. 집정관은 2명이어야 되는데 1명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죠. 심지어 폼페이우스는 스페인 속주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즉 군대를 10개 군단이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카이사르에 비해서 폼페이우스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같은 속주 총독이지만 식량청 장관까지 하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는 로마 인근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정관으로 선출이 되면 로마 시내를 자유롭게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카이사르는 클로디우스와 밀로의 유혈폭동이 클로디우스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간다든가 정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나마 사위였던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 된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했다고는 합니다. 로마 내에서도 갈리아 지역에 불온한 상황이 걱정은 되었었나 봅니다. 이들이 단결해서 로마로 내려오게 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로마는 이미 2차례나 갈리아 부족의 공격에 크게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 한양을 빼앗겼듯이 로마를 빼앗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아 지방의 전쟁은 정파 싸움을 넘어서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전투가 지속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징병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모병제였던 로마가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청년, 군역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대에 대한 선서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준징병제가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갈리아 지방에 루머가 되어서 퍼지게 됩니다. 로마가 어려워졌다. 그렇지 않으면 병력 동원력을 내렸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갈리아 지방의 유력자들은 힘을 모으고자 약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로마에 항거했다가 잔혹한 처형형을 받은 아코라는 부족장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 뿐일까요? 이러한 소문은 카르누테스족의 결단을 이끌어 옵니다. 수도인 케나붐, 지금의 오를레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 상인들을 죽이고 군량미를 확보하러 왔던 기사계급의 로마 시민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한 거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족 내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통해서 결론이 났으면 하나의 힘을 모으는 것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공포가 단결을 불러오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 갈리아 민족 간의 단결은 어땠을까요? 인지교환을 기본으로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로마의 인질과 갈리아의 인질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죠. 갈리아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인질을 제공할 때 굉장히 기분이 찜찜했을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카르누테스족이 로마 시민들을 죽인 상황은 조금은 우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질을 교환할 시간이 없었죠. 아니, 카이사르가 눈치를 채면 안 됐기 때문에 인질 교환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집결하기로 맹세를 하는 형태로 단합을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족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르베르니족입니다. 로마의 속주 프로빈키아 바로 위쪽에 있는 부족이에요. 이웃 국가 간의 사이가 좋은 경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죠. 중국, 한국,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외교는 외교일 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힘을 모을 뿐인 거죠. 아르베린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옆까지 팽창한 로마가 자신의 영지까지 점령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휘젓고 다니는데 마음이 편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로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파가 득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르킨케도릭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왕위를 부족장이겠죠. 를 노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베르킨케도릭스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세력을 규합해서 부족장 자리 왕위를 쟁취하고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유력자들은 베르킨케도릭스가 위험 인물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수도에서 추방을 하죠. 그런데 베르킨케도릭스는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었던 듯 싶어요.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불만 세력들을 긁어 모아서 부족장 자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부족들에게 반 카이사르 전선을 구축하자고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르베니족은 중부 갈리아 지방에서 하이두족과 함께 주요 부족이었습니다. 아르베니족은 하이두족과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두 부족 사이에 있는 세콰니족을 이용해서 게르만족을 불러들인 적도 있어요. 갈리아 전쟁 1년 차에 아리오비스토스가 바로 게르만
로마 민족의 유력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원래부터 힘이 셌던 부족이었기 때문에 주변 부족들도 킹케도릭스의 노선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베르킨케도릭스는 젊었지만 카리스마가 있었던 듯해요. 총 지휘권까지 맡게 되고요. 이제 카이사르는 베르킨케도릭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베르킨케도릭스의 전략은 카이사르를 프로빈키아 지방에 묶어두고 세 군데 나누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수경지를 하나씩 공격해 나갈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테니족의 루크테리우스를 프로빈키아 속주 쪽으로 진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르베니족과 하이드족 사이에 자리한 비투리게스 부족의 영지로 진군을 하죠. 이유는 그 뒤쪽에 링고네스족과 트레베리족이 있고 거기에 겨울철 수경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출발한 카이사르, 능력 있는 부장의 부재로 고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빨리 군대와 합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카이사르의 임무 중에 하나는 속주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아인들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빠르게 징집한 일개 군단으로 속주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휘젓고 다닐 때 지구전을 주장했던 파비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니발과 직접 붙어서 이길 수가 없으니 꼬리 자르기만 계속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니발이 정복한 도시가 많아지고 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한니발도 누군가에게 수비를 맡겨야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한니발만 아니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니발과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고 그 외에 카르타고 군과는 전투를 벌인다는 거였습니다. 루크테리우스에게 카이사르는 한니발입니다. 절대로 직접 붙어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장군인 거죠.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프로비엔키아를 방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루크테리우스는 유턴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연합은 강력한 연대 속에 있지만 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뿐인 거죠. 기세로 막아낸 다음 눈 덮인 산을 넘어 아르베리니족 동쪽 영지로 기병을 이끌고 빠르게 돌진을 합니다. 프랑스 남부와 중부를 가르는 높은 산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아직 눈이 녹지도 않았고요. 군단병을 이끌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기병들만 이끌고 넘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모집한 게르만계 기병입니다. 로마는 중무장 보병은 시민병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병이 부족한 로마는 기병이 강한 나라와 민족 부족의 기병들을 모아서 보조부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 전 갈리아 전쟁 동안에도 누미디아의 기병과 갈리아 기병들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아 전역이 봉기한 지금 갈리아 기병들을 믿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군대 전술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몽고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도 속도였다고 합니다. 말 위에 올라탄 몽고 군인들은 엉덩이에 육포를 깔고 앉아서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죠. 일반적인 군대의 진군 속도만 생각하고 수비에 임했던 수많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이 몽고에 무너지게 되죠.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을 휩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군수품 부대를 끌고 다니지 않음으로써 속도를 높인 것이었거든요. 빠르게 눈 덮인 산을 넘은 카이사르, 아르베니족 동쪽 영토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르베니족 부족장이기도 한 베르킨케도릭스는 이 지역을 방어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이사르는 겨울철 수경지에 있는 로마 군단을 지켜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카이사르는 빠르게 하이드족 영토를 지나 링고네스족 영지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개 군단과 합류하고요. 트레비리족 영지에 있었던 두 개 군단에게 세노네스족 영지에 있는 6개 군단의 겨울철 수경지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도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베르킨케도릭스는 어떠한 전략을 썼을까요? 아직까지 갈리아 연합군에 조인하지 않은 하이드족, 어찌 보면 아르베리니족과의 양강 체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합류를 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이드족이 보호하고 있었던 보이족의 도시로 진군을 합니다. 이 보이족은 헬베티족의 이동을 저지한 카이사르가 하이드족 보호 아래 자리를 잡도록 해준 부족입니다. 친로마 부족인 거죠. 이 지역을 공격하러 갑니다. 장기판에서 본다면 장군을 부른 것은 아니지만 카이사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당시 아직 겨울이 끝나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겨울철 수경지를 나오는 것이 찜찜했을 수 있습니다. 수경지를 나서는 순간 군량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카이사르는 지속적으로 하이두족에 대한 의심을 비칩니다. 이들이 계속 친로마 성향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로마의 군량미를 착실히 지원해 주었던 하이두족, 심지어 군대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내전기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베르킨게도릭스가 비투리게스족 영토로 진군했을 때 하이두족은 로마 부장의 조언에 따라 비투리게스 부족을 지원하러 가다가 핑계를 대면서 유턴을 해버립니다. 위아드 회군이랑 비슷한가요? 불신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겨울철 수경지를 나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킨게도릭스는 약점을 파고든 거죠. 카이사르는 그나마 남아있는 친로마파 갈리아 부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겨울철 수경지를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족을 지킨다 하더라도 뒤통수를 맞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한 거고요. 그래서 늘 불안한 세노네스족의 도시 하나를 공격을 합니다. 로마 군단의 공성 능력은 뛰어납니다. 단순히 병사들이 벽을 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무기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함락이 되었다고 해요. 무기와 말을 제공받고요. 인질도 600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쁩니다. 부장 중에 한 명인 트레보니우스에게 뒷일을 맡기고 다음 목적지를 향합니다.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반로마 시위를 벌이는 카른테스족 영지입니다. 그해 초겨울 수많은 로마 시민을 죽였기 때문인 거죠. 케나붐, 오를레앙으로 달려갑니다. 잔다르크가 활약을 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케나붐은 격렬히 항쟁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공성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케나붐은 강 건너로 도망갈 수 있는 작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다리로 시민들을 탈출하는 모습을 본 카이사르는 공격을 명령하게 되고요. 케나붐은 함락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다음 목적지를 향합니다. 드디어 비투리게스 영지로 들어선 카이사르, 노비오 두눔에서 또 한 번의 공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카이사르를 맞닥뜨린 성의 주민들은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베르킨게도릭스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태도를 바꿉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로마는 초반에는 밀렸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 모집한 게르만 기병들이 활약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배한 주민들은 학살을 면하기 위해서 반로마파 기치를 들었던 인물들을 바치게 됩니다.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카이사르가 주변을 무너뜨리면서 진군을 하자 갈리아 부족자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베르킨게도릭스의 연설문이 갈리아 전쟁기에 남아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다 불태워서 은신할 것도 먹을 것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베르킨게도릭스의 영지가 아닌 비투리게스족 영지입니다. 만약 아르베니족 땅이었다면 같은 전략을 수행하기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투리게스족과 갈리아 부족장들이 아름다운 이 도시는 방어하기도 좋고 의미도 있으니 유지를 합시다 라고 의견을 냅니다. 베르킨게도릭스는 이때 이 의견을 받아들여요. 아마도 완벽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이 되어집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후 결과를 봐도 갈리아 전체에게 플러스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바리쿰은 삼면이 늪과 강입니다. 유럽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강이 굽이치는 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토목공사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벽이고 무엇이 로마 군단병들이 만든 망루와 공격시설인지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니까요. 갈리아인들도 배우는 능력들이 워낙 좋아서 로마 군단의 기술을 많이 차용해서 방어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벨가이족과의 전투에서도 카이사르는 게르만인들의 공성무기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베르킨게도릭스도 아바리쿰 근처로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이 진영도 늪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유리했다고 해요. 그런데 식량 부족은 로마 군단에게만 덮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로마 군단병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올 때 매복했다가 이들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카이사르도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 병사들의 루트나 시간대를 계속 랜덤하게 바꿔서 매복이 효과를 덜 보게는 했습니다만 피해가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베르킨게토릭스는 본격적인 매복 공격을 결심합니다. 진영에 보병들은 남기고 기병들만 모아서 나서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카이사르, 갈리아 부족의 진영 앞으로 군단병을 이끌고 갑니다. 25일간의 토목공사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식량도 부족해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에게 넌지시 너희들 너무 힘들지 우리 철수할까? 라는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럴 수 없다는 군단병들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토목공사만 하면 군단병들은 재미가 없죠.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에 중요하죠. 그래서 전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갈리아 군 진영 앞에서 여기서 전투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많이 죽거나 다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다. 라는 명연기를 보입니다. 감동한 군단병들은 다시 토목공사에 열을 올립니다. 25일 만에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갈리아 부족 진영에서는 카이사르를 본 거죠. 한니발이 로마 성벽 앞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 시민들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에 2개 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카이사르에 놀란 갈리아 부족장들은 베르킨게토릭스를 힐책합니다. 기병들을 다 끌고 가는 바람에 우리는 너무 불안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이들을 달랩니다. 어차피 이 주변은 늪이고 숲이라서 기병이 의미가 없다. 카이사르의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았느냐. 대리 지휘관을 두지 않은 이유는 만약 지휘관을 두었다면 경고망동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대패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무마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은 많이 달라집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유능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투 능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음표를 찍기는 해요. 하지만 조지 워싱턴이 장군이었지만 전투에서 승리다운 승리는 기습 공격 한 번뿐이었거든요. 핵심 능력은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았던 13개 줄을 뭉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갖고 있는 능력은 서로 다른지도 모릅니다. 갈리아인들도 유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성무기들의 역청을 붙고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땅굴을 파서 망루의 균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시성을 보셨다면 성동일이 굴을 파서 당나라 군대의 공격 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전투였음을 카이사르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었거든요. 6년차에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운이 갑자기 기울면서 전세는 로마군에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권고에 따라 성을 비우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카이사르는 주민들이 철수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로마 군단이 퇴로를 막게 됩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사기가 꺾인 갈리아인들은 성 방어에 열성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감시병이 방심한 틈을 타서 로마 군단이 성벽을 오르게 됩니다. 이때 로마 군단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성벽 위에만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안에 있었던 주민들은 그리고 병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로마 군단은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의 주민은 4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800명 정도만 도망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굶주림에 지친 로마 군단병의 폭주였다고도 볼 수 있고요. 카이사르가 이를 저지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겨우 도망간 800명 베르킨게토릭스의 진영으로 갑니다. 베르킨게토릭스의 또 하나의 면모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밤이 되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유력자들에게 조금씩 분산시켰다고 해요.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베르킨게토릭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한 시대 상황 속에서 존재합니다.